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박영화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기후변화 전문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후변화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등해서 뭔가 그런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게 굉장히 기후변화가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뭐 비록 과학자지만 이 기후변화 레토릭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니까 그 맞으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가 부족하니까 그걸 좀 아껴 쓰고 다른 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5년 동안에는 기후변화를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정부가 그 기후변화, 기후협약에서 빠졌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일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후변화 체제로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지 저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2월부터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변화 위기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그럼 막상 뒤에 마쿠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또 이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뭐 기후변화 학자는 아니지만 기후학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후변화 얼람이즘, 기후변화 위험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라고 이제 회의하는 과학적 사실들과 과학자들의 의견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가 굉장히 거센 인류의 가장 큰 아젠다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꿈 또는 어떠한 뒤에서 음모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위험론,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까지 썼어요.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를 여러분이 영어 구글링을 해보면 그냥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보통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 얼라미즘이 요구하는 그러한 굉장히 고유한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 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란, 이제 지금 기후변화 문자들이 주장하는 기후변화란, 인류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를 굉장히 많이 썼죠.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석연료가 발생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날씨와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05년까지는 기후변화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로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쓴, 즉 화석연료를 많이 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저개발 국가조차도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인류는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변화를 가고 있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에 있다. 이것이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이 기후 때문에 인류가 종말한다, 기후 종말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가 안 나왔는데 온실가스는 인류의 existential threat, 존재론적 위기다, 정말로 심각하다, 이러한 이제 그러한 스탠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번역은 안 했는데요. 모든 지구, 특히 태양계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서 핵융합으로 일어나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에 발산하고 있고, 지구도 태양계 일원으로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 우리가 보통 전자기파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 그게 대칭, 그 지구 대기권이 있죠. 수십 킬로미터에 대기권 밖에서,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게 레이저 포인트를 잘 별로 안 보이네요. 이제 여기서 반사돼요. 그리고 다시 일부는 대기권을 뚫고 지구 표면까지 옵니다.
그 중에 50% 정도를 지구가 흡수해요. 그리고 다시 50% 정도를 발산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죠. 그 대기에는 여러 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대기권의 가스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질소가스, 산소가스, 그리고 1%의 그 희귀가스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르곤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약 0.03에서 0.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러한 대기권,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가 없었다면 지구의 온실 효과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굉장히 추워집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한 15도씨 이상 내려가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바로 우리 블랭킷, 온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또는 수십만 년 동안 지구에 생명체가 존속했었죠. 그런데 이 기후변화 얼라미즘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너무 증가했죠. 한 8배, 10배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화석연료를 많이 태운 결과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의 온도를 올려놨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그 수준을 1850년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리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다시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그 기후변화 얼라미스트들은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 Human Induced Global Warming 또는 약간 좀 어려운 말로 Anthropogenic Global Warming이라고 해서 AGW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 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종말론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인류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는지 지난 250년 동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단위가 10억 메트릭 톤이라는 그 CO2 배출 그 이제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1900년대 이전에는 이것이 뭐 한 10억 톤 단위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됐죠. 네, 10억 톤, 20억 톤밖에 안 되다가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 기가 10억 톤 단위로 약 10을 넘어서서 100억 톤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이후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이제 측정하는 여러 소위 기상 관측소가 있어요. 이게 아마 마누아라고 하는 하와이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1958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한 CO2 농도를 보면은 여기 단위가 이제 여기 보면 300에서 지금 약 400까지 갔어요. 이 단위는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ppm, parts per million. 즉 100만 개당 몇 개 있는가? 100만 개당 320개가 있다가 지금 100만 개당 400개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퍼센트로 하면 결국은 400ppm은 0.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에 의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에너지원이 현재 대충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은 게 이 석탄, 콜 83%, 그 다음에 기름, 오일 34%,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내추럴 가스 18%,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멘트에서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온도와 CO2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1850년부터 약 2010년까지 데이터예요. 이 파란색이 CO2 농도의 증가입니다. 보시다시피 1850년부터 1950년까지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1950년에 이렇게 상당히 여기를 집중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온도는 보면은 이 1850년부터 쭉 보면은 특히 1850년부터 1940년 100년 동안 온도가 0.6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부터 1970년까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춥다고 했어요. 그 지구가 얼어붙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어요. 0.2도. 그런데 1975년부터 약 20년 동안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0.4도 정도. 그러고 나서 1998년부터 약 18년 동안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탈에서 이야기하면 1850년부터 2015년까지 약 0.8도가 상승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지구온난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죠. 이 엘고죠. 엘고.
엘고가 클린턴과 함께 부통령을 했던 엘고고 그 부시랑 붙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엘고가 그 이후는 계속 환경 전도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못 쓰고 뭐 강연도 다니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고가 만든 영화가 Inconvenient Truth. 그래서 AIT라는 고유 명사를 불리고 있는 유명한 기록 영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나왔었는지 한국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그 베스트 도큐멘터리 그 상을 받았어요. 오스카에서 아카데미 어워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엘고가 이 영화 때문에. 그리고 이 책도 있어요. 그 Inconvenient Truth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을 읽어보면 사진이 엄청 많은데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뭐 기후변화의 그 파국적 현실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때 2007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하나의 다른 그룹과 함께 공동수상을 했어요. 그 공동수상한 단체가 IPCC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그 국제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이라는 거예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 단체가 주요 과학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같이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벨상을 수상한 무슨 과학자라고 할 때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노벨상을 탄 건지, 노벨 과학상 아니면 이 IPCC 멤버로 탄 건지를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고의 그 불편한 진실의 책과 도큐멘터리에 의하면 이제 그 오로지 다른 데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CO2 배출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그 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뭄이 세지고 아주 흔하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도 계속 많이 오고 엄청나게 큰 사이클론이 오고 또 이제 곧 조만간 10년 내에 그린랜드에 여름 그냥 녹는다. 이렇게 영화에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그린랜드 위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 멸종한다. 그래서 더 끔찍한 미래는 인류의 약 40~50%가 그 해안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구 서울도 사실 뭐 해안가라고 볼 수 있죠.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해수면이 가까운 장래에 6m 상승하면 거의 뭐 몇억 명 이상이 다 가라앉죠. 그 살던 도시가.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수의 해안가에 밀집한 도시가 침수해서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10년, 20년 내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2006년 타임지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셜 리포트 온 글로벌 워밍.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Be worried and be very worried. 그래서 이게 북극곰이에요. 그 여름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북극곰이 물개를 사냥해야 되는데 북극곰이 디디고설 어림이 없어서 멸종한다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간에 그 IPCC 보고서에조차도 앞으로 100년 동안 많이 상승해야 60cm 상승한다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내린 속에는 엘고의 레토릭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 얼라미스트들은 이렇게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가 이제 파국적 미래를 가져오는데 그 모습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막이 되고 사막이 엄청 커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방글라데시의 홍수였는데 이런 홍수들이 대규모로 굉장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사이클로트론 이제 카트리나가 굉장히 이 기후변화 논자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라 카트리나 같은 이런 거대한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이런 허리케인도 굉장히 자주 아주 큰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제 여름에 유럽에 엄청 더웠죠. 그래서 그 유럽의 히트 웨이브 같은 것이 자주 또 크게 온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기후변화 논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엘고의 영화나 책에서 나온 그 불편한 진실은 진실인가? 그런데 그 아직 15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책에서 예언한 영화에서 예측한 파국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예언이 틀린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 또는 여러 그 미디어에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 science is settled, 과학계의 의견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곧 소개해 드릴 것처럼. 그래서 과학계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특히 CO2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기후변화 얼라미스트들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또 이산화탄소 줄이고 없애고 마침내 탄소 제로까지 가야 된다. 우리도 지금 탄소 제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바로 기후로 인해서 인류를 멸종시키는 이불, 만악의 근원이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제 모든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태양광 패널 많이 하고 있죠.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지구의 10배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엄청나게 소비하냐.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 더 좋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키를 10cm 정도 줄이면 인류의 카본 풋프린트, 탄소 소비가 줄어드니까 좋다.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80억 인류는 이 인구로 이렇게 소비하면서는 인류는 지속 불가능하니까 산업 문명을 되돌려야 된다는 게 사실은 요구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지난 12,000년 동안 지구의 이렇게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지금 80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10억에서 80억으로 올라왔어요. 8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구다라는 거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자고 하는 여러 국제적 운동이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PCC, 아까 노벨상을 탄 이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이거는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 보고서를 쓰는 그러한 그 기구고요. 그럼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 기후변화 협약을 했는데요. 1994년에 197개국이 참여해서 발족했고 기후계에 미치는 인간의 Dangerous Human Interference, 인간의 위험한 간섭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UNFCCC의 이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게 1997년 발족했어요. 이거는 기후 온난화에 대한 그때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1997년도에는 또 규제 및 또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개의 온실가스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선진국들이 열심히 이걸 배출해서 선진국이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은 제외하고 선진국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발효가 2005년에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만 제한하고 했는데 2004년도의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중국 59억 톤, 중국이 49억 톤, 러시아가 15억 톤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상원이 그때 95대 0의 표결로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면 안 된다고 이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제한하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결의안을 95대 0으로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2001년대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탈퇴했죠. 왜 이렇게 했냐면 거기에는 과학자들의 다른 일련의 과학자들이 이거 기후변화 그들이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레곤 청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3만 1,000명의 과학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오레곤 청원의 내용은 이제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과학적인 내용으로서는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어떠한 온실가스도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가까운 미래에 지구 대기 온도의 파국적인 상승과 그리고 지구 기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온실가스의 제한은 환경을 해치고 과학과 기술의 증거를 막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호흡하는 거죠. 식물에 이산화탄소를 호흡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먹을거리, 동물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오히려
지구의 생물과 동물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가 아까 제가 소개한 오레곤 청원의 핵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기후변화 얼라미스트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였죠. 미국이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인 미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이 얼라미스트들의 세력은 오히려 커져갔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환경 문제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돼서 미국은 이런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대표적인 것이 클린 파워 액트입니다. 이게 청정 발전소 법에서는 탄소를 제한한 최초의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탄소를 이만큼밖에 못해 라고 제한한 최초의 국가적 기준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carbon pollution from power plant 이산화탄소가 오염물질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폴루턴트라고 이제 오염물질로 지정함으로써 인간은 공식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CO2를 산소를 흡수해서 CO2를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동물은.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다시 그 기후변화 협약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커졌고 파리 협정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 12월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이제 파리 어코드라고 이걸 이제 사인해서 이제 2016년부터 발효하게 됐는데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2100년까지 앞으로 80년 후에 1850년 대비해서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하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850년부터 이미 오르고 내리고 해서 결국 1도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 80년 동안 0.5도만 오르도록 그 이해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 안 되니까 카본 뉴트럴리티가 이제 목표입니다. 탄소 중립. 우리가 탄소 제로 카본 솔루션을 채택해서 205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를 이제 더 이상 배출하지 말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쨌든 만약에 결국은 뭐냐면 파석연료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2050년까지.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30년도까지는 무제한으로 배출해도 돼. 지금보다 2배, 3배 해도 상관없다는 게 중국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인도는 또 나 어떻게 하겠다는 커미트먼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잠깐 보면 일단 우리가 파리 협정 준수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현재로 가면 요 2015년 기준으로 약 2.8에서 3.2도가 올라가는데 파리 협정을 준수하면 2.5에서 2.8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오차범위 0.4도예요. 근데 파리 협약을 준수해봤자 그 오차범위 끝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상승 제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년도까지 섭씨 약 0.1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100조가 아니라 100조 달러를 써야 됩니다. 1인당 기준으로 하면 3만 달러 써야 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2만 달러를 써야 되고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지금 내가 생활비에 10만 원 썼다면 50만 원, 1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여기 롬버르그는 계산을 하는 과학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오바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2005년 수준 6분의 5까지 30년간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1인당 배출이 1875년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이 인구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후 요만큼 줄인다고 파리 협정을 준수하면 어떻게 되냐? 미국 경제 다 망친다. 우리의 모든 산업 경쟁력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또 CO2가 문제라면 같이 줄여야지 왜 중국은 안 줄여? 그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왜 안 줄이고 미국만 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가 6월 1일날 파리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 얼라미스트 좌파 환경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 enemy of humankind 인류의 적으로 이제 지목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계속 받았죠. 트럼프의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제일 최대 배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남짓 지나서 2014년 기준으로는요. 중국이 전체 배출의 30%고 미국이 15%, 유럽 전체가 9%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합해도 중국이 더 많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만 묶어놓고 중국은 2030년까지 계속해서 배출량을 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틀렸다는 그 논쟁을 하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배출량 줄이려면 같이 줄이자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 협정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 바이든 정부는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 공식적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2월 19일 날 복귀하고 이제 얼마 전 지난주가 지구의 날이었어요. 4월 26일이.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일단 바이든이 40개국 정상을 이제 불러서 버추얼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하죠. 2030년까지 2005년 기준에 50%까지 감축하겠다. 이거 엄청난 방침입니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시진핑은 또 똑같아요. 우리 2030년까지 계속해서 배출할 거야. 더 계속해서 늘리고 2060년 정도 우리가 탄소 중립하겠다.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같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게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얼라미스트들은 정치권과 또 세계 국제사회 또 이 언론을 장악하고 이 기후변화론을 계속해서 아주 가열차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기후변화 그런 게 아니라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 기후변화 과학이 아니라 어떤 이념에 의해서 뭔가를 꾸미는 거다.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제가 여러 가지 그 베이스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스캡틱스라고 불리는 이런 디나이얼의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엔 책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국 영어로 된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Inconvenient Truth에 대비되는 Inconvenient Fact라는 책이 2개 있습니다. 이게 2개 제목이 똑같아요. 최근에 지난주 정도에 이 책의 번역본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약간 번역의 말이 좀 틀렸는데 The Science That Al Gore Doesn't Want to Know. 엘 고어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과학. 그게 Inconvenient Fact가 되겠고요. 또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The Common Sense That For the Basket of Deplorables. 이게 뭐냐면 개탄스러울 존재들, 집단들. 누가 한 말이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과 붙었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정말 개탄스러운 존재라고 해서 오히려 트럼프의 표를 더 많이 갖다 줬던 그 말이 Basket of Deplorable입니다. 그런 책이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참조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돌아가겠어요. 이제 기후변화 얼라미스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뭐냐면 온실가스에는 아까 이산화탄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증기입니다. 여러분이 열대지방에 가서 온도가 30도인 거랑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서늘한 데 가서 밤에 추워요. 왜냐면 거기 수분이 적기 때문에 금방 추워집니다. 그게 바로 수증기의 이펙트예요. 수증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수증기를 제외한 대기 중에 산소는 대기 중에 가스는 이렇게 질소, 그다음에 산소 그리고 여기 CO2가 0.03에서 0.04%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원인별로 이펙트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워터 베이퍼 수증기를 제외하면 이산화탄소 영향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메탄. 그런데 수증기의 영향을 합하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증기, 워터 베이퍼가 90%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영향은 약 5%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온실가스 가지고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수증기 이야기 안 합니다. 오로지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이런 다른 가스만 있는 거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산화탄소 영향은 이렇게 그 농도가 커질수록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구 역사상 지금보다 몇십 배 많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생명체가 번성했던 시절이 많아요. 그럴 때 왜 지속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의 영향력이 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밀도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이것은 IPCC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의 영향 200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장구한 지구 역사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극대륙에 있는 그 얼음 기둥이 수천 미터가 돼요.
그래서 어린 기둥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캡처된 그 이제 대기 그거 가지고 우리가 CO2 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년 기준으로 보면요, CO2 농도 엄청 높아요. 250에서부터 400인데 지구가 이게 엄청 높죠.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180ppm까지 내려갔어요. 식물은 150ppm 이하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래로 내려갔던 적도 있고, 자, 이 10만 년을 좀 더 확대해서 40만 년을 보면요, 계속 비슷한 패턴을 보이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그런데 150ppm이 내려가면 사실 식물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40만 년까지 그런데 더 확대해서 1억 4천만 년 동안의 CO2 농도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엄청 낮아요. 2500ppm까지 갔다가 지금 400ppm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사기 그 신생대 제사기인데 인류가 6억 5천만 년 이게 요 속에서 이게 비교해보면 지금 지난 80만 년간 CO2 농도의 평균은 230ppm이었지만 6억 년을 가지고 보면은 CO2 농도의 평균은 2600ppm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인류가 여기 잘 살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나뉘어서 공룡이 잘 살았던 시절에 CO2 엄청 높았고 훨씬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프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현생됩니다. 여기 보면 지구 현재의 그 제사기의 그 지질 시대가 CO2 농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생태계, 대기, 그다음에 지구에 있는 식물, 동물, 또 지금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CO2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구 탄생과 더불어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 속에서도 지구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순환해요. 화석연료가 문제인데 화석연료 다 태워봤자 그 5,600기가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아무리 다 태워봤자 700ppm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 태워도 기후변화 파국을 막지는 못해요.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화석연료가 200년 정도, 몇백 년 후에 고갈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더군다나 바닷물 속에 엄청난 이제 CO2가 있어요. 바닷물의 이산화탄소는 농도는 비록 110ppm으로 굉장히 낮지만 여기 바닷물 속에 이제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많고 바닷물이 굉장히 엄청난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닷물 속에는 농도는 110이지만 15만 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50도가 있습니다. 즉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녹고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생물체, 우리 인간이 비롯한 동물은 다 합해서 1년에 44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에 반해서 식물과 조류는 그만한 것을 흡수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20세기에 일어났던 산림을 많이 태웠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흡수의 감소가 일어난 거죠. 식물이 죽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물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푸드 오브 플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300ppm 증가시키면 모든 식물들이 다 자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에 지금 이게 파란색이 CO2 농도예요. CO2 농도가 계속 증가했는데 식물이 더 잘 자라요. 이렇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이 엄청 푸르졌죠.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덕분에 오히려 지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닝 해주고 있다가 더 많죠. 빨간색이 적어요. 그 다음에 약간 이 글로브의 지구를 보면 리프 에어리어, 숲이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즉 이산화탄소와 기후 상승이 오히려 지구를 녹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구 온도의 변화도 200년만이 아니라 장구한 지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온도는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런데 여기 중세에 따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기 13세기 정도. 이때 중세 문명이 꽃피웠었죠. 그러다가 1500년 이후에 집어 내려갔어요. 1700년까지. 그다가 지금 상승기를 탄 게 지난 300년 동안의 이야기고 이것은 1998년대까지
그 UN IPCC까지도 받아들인 합의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난 그 6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1970년까지 내려가다가 또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1998년부터 한 2015년까지는 거의 이렇게 뭐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실 기후변화 논자들한테 문제죠. 왜냐하면 CO2가 계속 증가했으면 같이 온도도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내렸다 올랐다 또 쉬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CO2는 계속해서 증가했는데도 온도는 지난 30년 동안 1945년부터 70년까지 내려가서 그때 아이스 에이지가 온다고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불편한 휴지기가 있어요. 온도가 안 올랐어요. 이게 기후변화 논자들한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게 온도가 안 오르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분 마이클 맨이라는 이제 펜스테이트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기후변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그걸 옛날 그게 아니고 이게 마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1000년부터 1900년까지 기온은 줄기차게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1900년부터 계속해서 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만에 그래도 이게 뭐야니 하키스틱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에 많이 만든 하키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 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좋은 뉴스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동안 썼던 기후변화 그래프 다 버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는 이 기후를 계속 써요. 이 데이터를.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클라이밋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걸 앞두고 이제 미국 해양기상청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내는 그런데 여기 속한 과학자들이 이 18년 동안 불편한 휴지기를 없애기 위해서 기후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이메일을 해킹하고 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클라이밋 게이트. 그런데 그래서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이게 굉장히 바인딩 조약이 안 되고 알아서들 하는 난 바인딩 트리트가 된 게 이 클라이밋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 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는 계속 불편한 휴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많이 쓰지 않고 이제는 그냥 더워져도 기후변화, 차가워도 기후변화, 더우나 추우나 모든 게 다 CO2 때문에 생기는 기후변화라고 이제 레토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00년 동안 영국 중부의 잉글랜드에서 300년 동안 온도를 관측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계속 증가세였어요. 이미 300년 전부터. 그리고 CO2는 비로소 1950년부터 증가했다는 걸 보면 CO2의 증가를 기후 온도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길어지는데 이제 조금 더 온도의 스팬을 기후의 스팬을 좀 더 몇십만 년 또 그 이후까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구는 얼음집과 불가마를 왔다 갔다 했다. 아이스하우스와 핫하우스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했어요. 이때가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이 파란색이 지구가 얼음으로 덮이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80만 년 데이터고요. 이걸 좀 더 가까이 보면 40만 년 데이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CO2 배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때 80만 년 전. 그래서 it wasn't us.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40만 년 동안 다시 보면요. 이게 10만 년 주기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약 9만 년 동안 추워서 지구가 거의 얼음으로 덮입니다. 그러다가 10,000년 정도의 인터글레이셜 워밍, 간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10,000년 동안 인류가 간빙기 속에 살고 있어서 이제 따뜻하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끝날 때가 돼간다고 다시 말하면 뭐죠? 추워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 기후의 큰 스팬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00년 동안 간빙기 동안에 온난화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서기죠. 여기가 로마 시대가 번성했던 시기, 철기 시대 또 전에는 여기 이쪽이 철기 브론즈 성동기 문화가 발전했던 즉 지난
인류가 주로 이때 많이 번성했잖아요. 그때 온난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년 동안의 기온 변화는 인간이 한 것이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지난 1000년 동안 6100년 동안은 지금보다 따뜻했고, 그래서 이러한 온난화 추세가 유례없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인간도 아니고 CO2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온도 상승의 유일한 원인인가?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난 40만 년 동안 그 이제 남극 대륙의 얼음으로부터 이제 추출해낸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보면 점점점이 CO2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실선이 이제 온도인데, 이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책의 레퍼런스에 의하면은 사실은 1000년의 시간 지연을 통해서 온도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시원한 탄산수 드실 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탄산수가 맛이 없어지죠. 즉 물이 CO2를 흡수하는 능력이 온도가 올라가면 줄어들어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가 가지고 있던 CO2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도 변화가 먼저 있고, 그리고 CO2의 상승이 오히려 일어난다는 그런 그 주장이 굉장히 과학적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덕분에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4000년 동안을 보면 이게 아까 데이터의 수소판인데 서기 전 15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어요. 이때 되게 따뜻한 때고, 바로 서기 무렵에 로마 제국이 이제 분성했고, 그다음에 그 중세의 문명이 꽃피었던 중세 문명의 그 피크가 13세기, 12세기 중반에 일어나서 뭐 중세의 대학들, 유럽의 대학들이 생기는 시기고, 그 전에 유럽의 다크 에이지가 바로 추웠던 때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농도가 뭐 굉장히 커지고 세진다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20년 동안 비슷해요. 차이가 없고, 그리고 가뭄도 미국 대륙의 경우에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극심한 가뭄이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문명 사회가 되면서 많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뭄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휩쓸렸던 히트 웨이브 같은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1930년대에 뜨거웠던 적이 많았고, CO2는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 증가해서 배출했지만 히트 웨이브는 늘지 않았습니다. 즉 CO2 배출이 히트 웨이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워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추워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추워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위는 우리가 더워진 거에 적응하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이 추워서는 잘 못 살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바로 익스트림 콜드 때문에 사망한 분이고, 빨간색이 익스트림 핫 때문에 히 때문에 사망한 분인데, 파란색이 훨씬 더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보가 씨 아이스가 멜트해서 이제 북극곰이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북극곰의 서식지는 약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빨간색을 표시한 이 한 곳만 북극곰이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 파란색 영역에서는 오히려 북극곰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O2 농도는 이렇게 이 실선처럼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화재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O2 농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잘 살았고, 기후변화의 극심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온도 변화를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지구에 준 더 큰 자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태양입니다. 모든 게 태양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흑점, 솔라 포인트, 블랙 포인트가 이게 왕성할 때는 지구가 따뜻해요. 그래서 근데 이 주기는 짧아요. 약 12년 정도의 주기고, 굉장히 긴 주기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흑점 활동에 따라서 보시면 이 피크점에서 그 기후가 지난 1000년 동안 올랐던 그 포인트랑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보면은 이게 밀리언, 그러니까 지난 5.5 밀리언, 그러니까 550만 년 동안에 보면은 여기 350만 년이 되기까지는
온도가 큰 차이가 없다가 350만 년 동안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보면은 주기가 4만 천 주기로 온도가 아이스에이지에서부터 그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난 125만 년 동안은 이게 그 주기가 10만 년이었어요. 지구의 빙하 시대가 온 주기가. 그걸 일으키는 건 뭐냐면 지구의 궤도와 지구의 축 운동이 이러한 아이스에이지를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50만 년 동안 45번의 빙하 시대를 거쳤는데 그 중에 33번은 4만 천년 주기의 그 주기, 지난 125만 년 동안 10만 년 주기고, 우리는 지금 간빙계 끝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걸 일으키는 거는 이겁니다. 그림을 설명할게요. 이게 밀란코비치 세르비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지구의 궤도가 태양에서부터 가까이 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20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기가 10만 년이에요. 지구축이 지금 23.5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움직입니다. 지구축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누웠다는데 그게 22도에서 21.1도에서 24.5도까지 가면 지구의 이 축이 기울어지면 여름과 겨울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축이 또 이렇게 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 운동을 해요. 요 축이 뭐냐면 지구가 회전하는 그 황도면의 수직축에 대해서 이 지구축이 남극과 북극을 통과한 이 축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또 23,000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즉 아이스에이지를 오고 가게 하는 그 주 원인이라는 게 밀란코비치 사이클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는 대체적으로 더웠습니다. 지금 지구는 유례없이 춥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때 전혀 얼음이 없었던 노 엔타르크틱에 있어. 남극에 하나도 얼음이 없었던 시절이 있고, 또 모든 게 다 풀어서 그린랜드 같은데 사람이 가서 살 수 있었던 이런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구한 지난 550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보면 이게 기후변화가 CO2의 그 증가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더 큰 자연의 힘이 그걸 인듀스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수면, 바다면이 올라가서 우리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지금 다 가라앉는다는 게 지금 엘고 등의 예측이었으니까 그걸 보면 또 자세히 보면 지난 17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해수면이 상승한 것은 이미 3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1850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고, 오히려 지금은 해수면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00년에부터 줄기차게 이 해수면이 상승하다가 지금은 이 기울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해수면의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고어가 말한 그 해수면이 6m 상승하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고요. 그린랜드의 빙하는 아직도 건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의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이재민도 물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 IPCC가 하는 모델은 정말로 틀린 겁니다. 이게 IPCC 모델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다 평균해서 봤자 빨간색이 돼요.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점, 초록색 점이 실제 데이터인데, 그리고 IPCC 모델이 네들리로 엄청나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제가 이제 약간 물리학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입장에서 애시당초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계는 복잡한 짝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경계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엄청나게 차이를 줘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카우스에서 말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나비 효과에 의해서 기후에 대한 장기적 예측은 사실은 원래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IPCC조차도 지구는 비선형 카오스계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후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 종말이 아니고 97%의 과학자가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은 틀렸고, 과학은 컨센서스가 아니라 관찰과 예측, 그런 엄밀한 검증에 의해서 사실을 찾아가는, 진실을 찾는 과정인데 그러한 것들이 기후변화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근대의 온난화가 오로지 인간 활동, 특히 화석연료를 열심히 써서 배출한 CO2 증가에 대한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스토리들은
오히려 조작된 합의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이산화탄소 증가는 오히려 지구에 유익할 수가 있고 근대 온난화가 오로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세계는 가뭄과 홍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후변화 파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면 기후변화는 거대한 자연의 힘, 즉 태양과 지구의 온도, 태양의 활동 등에 의해서 생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후는 계속 변하고 있고 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CO2를 조금 배출하고 말고 하는 그 영향은 엄청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라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크게 이야기하면 기후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변하고 진실은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기후가 변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MIT의 린젠 교수는 정말 기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기후변화 스캡틱스라고 되겠죠. 기후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하찮고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이제 이바르 예제,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던 오바마 지지자인데 오바마 대통령한테 기후변화는 정말 웃기고 진짜 틀린 거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됐냐? 그때는 지구온난화였어요. 주로 쓰는 말이. 이제 뭐가 된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못하고 오로지 그걸 가지고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글로벌 워밍 리얼 테스트가 만개 릴리전. 근데 이제 또 불편한 사실 2가 있는데, 자 그럼 화석연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화석연료를 100% 대체한다고 하는데 진실은 뭐냐? 신재생 에너지는 그린이 아닙니다. 환경 친화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화석연료의 효율성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영화 만들어진 재작년인데요. 플래닛 오브 더 휴먼즈라고 해서 마이클 모어라고 하는 좌파 환경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듀서가 만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순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여기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How Solar Cell and Wind Turbines are Made and 이게 배터리죠. 전기차. 이거 보면 이게 지금 태양광 패널이 잘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20년 전에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 다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다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이런 사실이에요. 엄청난 쓰레기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고 그 사막에 희귀식물이 자라는 걸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 세워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년 지난 그 풍력 터빈, 또 어떻게 이 거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태양광과 윈드의 문제는 뭐냐면 100% 24시간 가동이 안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나와요. 그럼 그걸 보충하는 배터리를 써야 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휘토리움이 들어가죠. 그걸 어디서 만들었죠? 중국과 이 아프리카에 이런 데서 만들어져요. 이 어린이 노예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납 해가지고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는 그린이 아니고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도 없는 데다가 또 왜 이게 계속해서 융성하느냐? 바로 에코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우리의 세금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고예요. 엘고는 부통령 퇴임했을 때 불과 재산이 17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15년 만에 3억 달러 6배 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펀드도 매니지하고 여러 가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이 가장 대표 주자죠. 그래봤자 100% 중에서 윈드하고 소울러가 한 5%밖에 안 돼요. 다 합해봤자. 그리고 또 독일을 보면은 그 윈드하고 소울 중에서 뭐가 많냐면 바이오매스가 8%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이오매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 제가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86%를 석탄, 석유, 그다음에 또 뭐죠? 내추럴 가스에 화석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그 조그만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1%밖에 안 쓰거든요, 인류가.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매스는 이 그냥 보통 말하는 바이오매스와 이 바이오 퓨얼을 합한 건데요. 이
바이오매스의 정의를 보면요, 나무 조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멀쩡한 울창한 나무를 이렇게 벌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나무 조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냐? 신재생 에너지의 해이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으로 전 세계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많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결국 나무를 태워서 멀쩡한 나무를 태워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렇게 엄청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이제 식량이 아니라 차 연료가 이렇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풍력 발전의 문제점, 이게 프라하그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건데 지금 7만 5천 명의 그 집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양의 3만 톤의 철강, 또 콘크리트 5만 톤, 플라스틱 900톤을 써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태양광은 그보다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이게 뭐예요? 히토리 공석을 2000% 정도 더 많이 하고, 근데 그 나라는 뭐냐? 중국이랑 또 어디죠? 러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의 에너지는 아무리 해도 신재생 에너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의 구로를 어떻게 배터리로 이 철강을 몇천 도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산업 부분의 에너지는 결국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리스크와 비용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1조를 아끼기 위해서 100조를 쓸 수는 없잖아요. 보험을 낼 때. 그렇죠? 100조를 아끼기 위해서 1조의 보험을 줄 수는 있죠. 여기 보면은 2100년도까지 온도를 결국 2도 정도 낮추기 위해서 1년에 1.5달러, 2000달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2000조를. 의미가 없죠. 여기서 보다시피 0.2도라고 하는 건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그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스캡틱스의 결론은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활석연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것이 기후변화를 결정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고 온도는 주로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증가가 인류에게 유익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얼라미스트가 주장하는 그 기후변화의 파국적 미래는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의 IPCC 모델은 실제 측정값과 엄청난 차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그 화석연료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원이고 또 100% 결코 산업에너지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 이건 틀린 것을 위해서 이러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인류가 그 다음에 되는 희생은 너무 크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미미하거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변화 얼라미스트들이 세력을 얻고 유엔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하는 그들의 원대한 꿈, 또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60년 동안 환경을 통한 에코 스퀘어스, 환경 공포를 통한 지구 종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10억 인구에서 80억이 됐는데도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번영합니다. 또 산림의 파괴가 문제다. 오존 구멍이 났다. 이게 지금 다 환경 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지구 자원이 고갈된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이제 아이스 에이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1975년 이후에는 지구 온난화로 바꿨고, 그리고 또 18년 동안 지구가 온도가 안 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레토릭으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잠깐 세월을 50년 돌려서 가보면 타임즈의 그 표지가 이런 거예요. 이거죠. 아이스 에이지 스카이.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1976년 제1회 지구의 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0년이 되면 앞으로 25년 후에 지구의 온도는 11도나 낮아진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그걸 어그리했다고 했었는데 바로 불과 30년 후에 타임즈의 표지는 이겁니다. 폴라베어가 그 스림 아이스가 녹아가지고 이제 거의 멸종돼 간다. 이런 경고죠. 이게 30년 만에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서 그들 환경 공포론자들의 레토릭을 보면 문제는 다른데 항상 솔루션이 똑같아요. 뭐냐? 일단 인구가 너무 많고 또 이 이렇게 많이 소비하려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멈추고
사람의 수를 줄이고 이 people 그리고 이 자유경이 문제다. anti-free enterprise 그리고 문명 자체가 문제니까 우리 문명 이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decivilization 그리고 이 번영에서 잘 사는 것도 문제니까 anti-prosperity. 결국은 공포 마케팅으로 중앙에서 거대한 통제를 하고 부를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지난 200년 동안의 산업 문명, 인더스트리얼 시벌라이제이션을 다시 뒤로 돌려야 된다는 게 항상 같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통제의 권한을 갖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뭐죠? 그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처음부터 새로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산업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누렸죠. 평균 수명이 2배 증가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몇십 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절대 빈곤에서 대부분의 인류가 벗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질병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수지안 트랩, 즉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 생산이 그를 따르지 못한다는 그 멜수지안 트랩을 극복해서 인류는 80억 인구를 지탱하면서 잘 살고 있죠. 풍요롭고 쾌적한 즉 따뜻하고 시원한 삶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유아 사망률이 지난 100년 동안에 1000명당 1900년에서 165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인류의 평균 수명이 47년에서 76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조차도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기후변화 회의에 와서 dismantle capitalism, 자본주의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을 공포 마케팅에 이용해서 이 그레타 툰버그라고 하는 이 10몇 살짜리 어린이가 유엔에 나와서 또 지난주에는 미 하원에 가서 연설을 해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생태계 전쟁이 무너져서 인류가 곧 멸망할 건데 당신들 어른들은 뭐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이 클라우스 슈왑이 그레이트 리셋을 주장했어요. 작년부터.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를 그레이트 리셋 할 수 있는 바로 아주 내로 오퍼튜니티가 열렸다. 내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가 열렸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단지 코비드뿐 아니에요. 이게 코비드와 클라이밋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 자본주의를 완전히 리셋하겠다. 그래서 평등과 지속 가능성의 그 기회창을 열어주었고 이제 미국 정부가 하는 그린 뉴딜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의 이정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자,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 미국의 그린 뉴딜이 굉장히 좋은 거로 소개받았을 겁니다. 자, 그린 뉴딜이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2019년에 나온 거죠. 이게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오카시오-코르티스 AOC라고 불리는 이 여자 하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했죠. 인류가 12년 후에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린 뉴딜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12년 만에 멸망할 거라는 게 이 주장이에요. 네. 그린 뉴딜에 뭐가 있냐? 탄소 배출을 결국은 2010년 수준까지 낮추고 결국은 탄소 제로 2050년까지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최소한 100조 달러가 됩니다. 100조 달러. 올해만 2조 달러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미 법무부 내에 이런 걸 만든다 그래요.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Division.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것 때문에 에너지의 독립성을 잃고 또 배터리 산업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의존도를 높이는데 이 그린 뉴딜이 하지 않으면 12년 후에 미국과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 메트릭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AOC가 아까 그 하원 의원이 기후변화가 기후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대한 중앙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해체 몰락이죠. 화석 연료값 상승하면 우리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아껴야 돼요. 자기 소비하도록 통제됩니다. 그런데 이 탄소제로 정책을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이제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 펀드는 이제 굉장히 번성하겠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한 개인별 할당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코비드 가지고 락다운했는데 그보다 더한 통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엄청나게 박탈되고 그 사이에 정치인, 에코기업, 환경론자들이 거대한 공생을 하면서 권력과 돈을 이제 갖게 되겠죠. 결국은 기후변화는 공산주의를 넘어선 전체주의와 거대 권력의 통제의 길입니다. 기후변화 종말의 책임을 인류에게 씌우고 그래서 이제 인류는 그 악한 가스를 내뿜는 악한 존재로서 이제 규제받으면서 성장과 경제 번영, 중산층의 안락한 삶은 이제 그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체코 이 공산주의를 겪었던 전임 대통령 바크라 클라우스는 이제는 freedom, not climate is at risk. 기후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이제 그 위험에 처해 있고 the less are now green. 공산주의자들이 이제는 그린이다. 그린을 표방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에 투고했습니다. 기후 이제 우리의 최대 위협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ambitious environmentalism이고 이 바로 기후변화 이념이 인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진화를 막고 전 지구적인 중앙 통제를 하려고 한다고 말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권층들은 또 다르게 행동해요. 바이든의 기후변화 특사는 어디를 가나 자기의 개인 그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다니고 자기는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중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제트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불란서에서도 이제 단거리 2시간 반 이내의 비행기는 다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1인당 CO2 배출량이 비행기 타면 77배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열차도 못 타요. 자전거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가 이 가장 큰 전 지구적 아젠다로 등장해서 모든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드디어 이 블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이 4월달에 기후변화는 세계적 인종차별 해결책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체계적 인종차별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모든 문제가 이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그 레이시즘에 기준한 건데 어떻게 기후변화랑 상관이 있는지 기후변화하고 인종차별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빌리 게이츠 같은 친구는 이제 태양빛을 차단해서 기후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상한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웨덴 상공에 탄산칼슘을 뿌려가지고 태양빛을 막는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스웨덴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제 무산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CNN에서 얼마 전에 그 CNN의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한 이야기가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리크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코비드 가지고 통제하는 거 코비드 패닉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가지고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CNN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탐험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앞으로 미국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use your two pass climate agenda. 공포를 이용해서 유입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결국은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1분 만에 끝낼게요. 결론은 결국은 기후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힘, 태양과 지구의 운동이 거의 주로 작용하고 인간 외에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DW 때문에 온난화 방지에 정말 뭘 해야 된다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엄청나지만 그 혜택 또는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한다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100% 대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신뢰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린이지 않다. 환경 파괴적이다.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은 결국 지난 인류가 이룬 수백 년 동안의 산업 문명을 뒤로 되돌리는 그야말로 파국적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기후변화 얼라미스트가 원하는 것은 이 기후가 위험하니까 인류를 잘 이렇게 좋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과 권력 그리고 통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후변화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걸 잘 기억하고 이러한 허상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덮여져 있는 과학적 진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들어가는 그 거대한 재원을 쓸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 영양교육 많죠? 진정한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이루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이 이제 지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태양광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막 깔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태양광 개발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유럽보다도 2배의 탄소를 배출하는 그 중화공업국이에요. 거기에서 탄소 제로를 하려면 우리는 그냥 에너지도 없는데 아프리카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제로 선언은 무효화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자유와 번영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 종말론을 내세운 에코 레니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도구로 해서 그동안 이룬 자본주의와 번영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체주의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죠. 자유와 번영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기후가 아니라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썼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